안녕하세요. 차이와 반복 134페이지. 어떤 조건에서 차이는 어떤 평면적 공간으로 인도되고 그 평면에 투사되는가? 정확히 그것은 차이가 미리 설정된 어떤 동일성 안에 동일자의 경사면 위에 강제로 놓일 때이다. 이 경사면에 의해 차이는 필연적으로 동일성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동일성이 원하는 곳 안에,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것 안에 반영된다. 각주를 읽어볼게요. 루이 알티세는 헤겔 철학에서 동일성의 전능, 다시 말해서 내적 원리의 단순성을 비판한다. 사실 헤겔적 모순의 단순성은 오로지 모든 역사적 시기의 본질을 구성하는 내적 원리의 단순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주어진 역사적 사회의 총체성, 무한한 다양성을 어떤 단순한 내적 원리로 환원하는 것이 권리상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모순에서 권리적으로 획득된 그 똑같은 단순성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티세는 헤겔적 원한이 모든 형태들이 반영되고 보존되는 단 하나의 중심만을 갖는다고 비난한다. 알티세는 헤겔에 반대하여 마르크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다중적 모순 혹은 과잉 결정된 모순의 원리를 내세운다. 운동 중에 있는 각각의 심급들을 구성하는 차이들은 그것들이 어떤 실제적 통일성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모순의 내면적 통일성 안에 있는 순수한 현상처럼 흩어지지 않는다. 137페이지. 자라투스트라의 당나귀는 바로 그런 식으로 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 긍정한다는 것은 짊어지고 떠맡고 감당한다는 것이다. 당나귀는 모든 것을 짊어진다. 사람들이 그에게 지우는 짐들을, 그 스스로 떠맡는 짐들을, 그리고 짊어질 것이 더 이상 없을 때는 자신의 피로해진 근육의 무게를 짊어진다. 이것에 대한 각주. 니체는 끊임없이 긍정한다와 짐을 진다의 혼동을 비난한다. 사유한다는 것과 그 무게를 떠맡음으로써 무언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하나이다. 그들은 사유에 대한 다른 경험을 갖지 못한다. 이는 짐을 진다는 것이 거짓된 능동성, 거짓된 긍정을 함축하기 때문이며, 이 거짓된 긍정은 단지 니힐리즘의 산물들만을 떠맡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체는 칸트와 헤겔을 철학의 노동자들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그들은 비록 과거를 이겨내느라고 힘들이고 있지만 결국 막대한 규모의 확립된 가치 판단들을 축적하고 보존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의 노예이다. 139페이지. 부정적인 것의 배제와 영원 회귀. 니체는 당나귀의 예와 아니요를 디오니소스 자라투스트라의 예와 아니요에 대립시킨다. 이는 두 가지 관점의 대립이다. 그것은 아니요로부터 긍정의 환영을 끌어내는 노예의 관점, 그리고 예로부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귀결을 끌어내는 주인의 관점 사이의 대립이다. 니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분명 역량을 지닌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현행 가치들의 귀속 관계에 의해 판정되기 때문이다. 노예가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예들은 세계의 운행 법칙이나 세계의 표면 법칙마저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게다가 확립된 가치들과 창조 사이의 구별을 역사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가령 확립된 가치들이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었으며
새로운 가치도 적당한 때에 이르러 확립된 가치로 자리 잡으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확립된 가치들과 창조 사이에는 오히려 재현의 보수적 질서와 창조적 무질서 사이에서처럼 본성적 차이가 있다. 각주를 많은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증하는 위치에 있는 신의 일관성을 모두 배제한다는 데 있다. 이전까지의 니체 해석을 쇄신한 두 논문에서 클로소브스키는 이 요소를 끌어냈다. 신은 죽었다는 실존을 해명하는 신성의 역할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니체의 의식의 지평에서 책임있는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절대적 보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의 의식은 이러한 소멸과 하나가 된다. 자신의 동일성 자체도 필연적으로 임의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우연한 사태임이 선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의식 자체가 우연의 보편적 수레바퀴로 간주되는 것을 괴념치 않으며, 가능하다면 사태들의 총체성을 끌어안는 것을 괴념치 않는다. 우연한 것 자체를 필연적 총체성 안에서 끌어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속하는 것은 존재이며, 존재하다라는 동사는 존재 자체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고 다만 우연한 것에 적용된다. 이는 사유하는 주체가 자신을 배제하는 어떤 일관된 사유에 따라 동일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자아를 비일관적이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순환적 운동 안에서 자아의 몫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유는 너무도 완벽한 일관성을 띄어서 자아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조차 그 사유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 사유는 어떻게 자아의 현실성에 타격을 가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유는 동시에 자아를 고양하기 때문이다. 이 사유는 자아를 의미하는 유동적 사태들을 해방하지만 이 자아의 현재 안에 공명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미 경과된 것일 뿐이다. 여기서 신적인 악순환이란 것은 디오니소스를 모델로 어떤 신의 모습을 취하는 이런 기호에 대한 명명일 뿐이다. 150페이지. 나눔의 방법에 등장하는 것들. 지망자와 근거의 시험. 물음과 문제. 존재와 부정적인 것. 나눔의 방법은 가면 아래 자신의 참된 비밀을 좀 더 잘 감출 수 있었다. 각주. 플라톤은 나눔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에 대해서는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이 두 번째 문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의 규정에서 나눔의 특정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그는 플라톤의 견해에 어떤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믿고 그 점을 어떤 연속성의 원리를 통해 교정한다. 그러나 종들의 규정은 반어적인 외향일 뿐 결코 플라톤의 나눔의 방법이 의도하는 목적은 아니다. 이 점은 가령 플라톤의 정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52페이지. 정체성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됨의 인증에 있다. 각주. 전자는 동일성으로 환원하는 것을 뜻하고 이때는 문맥에 따라 정체성 확인, 동일화 등으로 옮기며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담을 때는 동일시로 옮긴다. 후자는 인증한다는 뜻인데 차이를 만들다, 선별하다, 측정하다 등의 말과 교감하고 있다. 차이를 만들다, 선별하다, 측정하다. 이 말들이 어떻게 교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경쟁자들 가운데 부모, 하인, 조수,
마침내는 사기꾼, 위선자 등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화는 유비를 통해 부모, 하인들, 조수들, 가짜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다른 장르, 다른 법례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을 출현하는 시험도 불순한 것들을 제거한다든지 같은 가족에 속하면서도 금이 아닌 다른 금속들을 제거하는 등과 같이 몇 가지 선별 작업을 거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반론들은 신화 때문에 더욱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나눔은 매개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전혀 설득력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신화에 넘겨주어야 했을 것이다. 신화는 상상적 형태로 나눔의 방법에 매개의 등가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그토록 신비로운 이 나눔의 방법이 지닌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확실히 신화와 변증술은 플라톤 사상 전반에 걸쳐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힘이다. 하이데거의 차이의 철학에 대한 주석. 존재와 시간과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후 하이데거가 자신의 철학에 대한 왜곡이라며 거부했던 주요 오해들은 이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즉, 하이데거가 말하는 BNEPAS는 존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로서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것은 부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가리킨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의 첫머리에서 질문을 분석했다. 그때 그는 부정적인 것과 부정성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어떤 길을 열어놓았다. 이는 어떤 면에서 하이데거의 행보에 반대되는 것이다. 물론 거기서 어떤 오해를 지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르트르의 목적은 하이데거에 대한 주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히 메를로퐁티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하이데거적 영감 안에 있었다. 그런 영감 안에서 그는 지각의 현상학에서부터 주름이나 접힘에 대해 말했고, 사후 저작인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에서는 차이와 물음의 존재론으로 되돌아갔다. 우리가 보기에 하이데거의 태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차이를 표현한다. 근거의 본질, 서문 참조.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자와 존재 사이의 비이다. 그리고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의 후기 참조. 결코 존재자도 아니고 그 어디서도 존재자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모든 존재자로부터 차이짓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차이는 일상적인 의미의 사이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주름이다. 그것은 존재를 구성하고 있으며 드러냄과 감춤의 이중운동 안에서 존재가 존재자를 형성하는 방식을 구성하고 있다. 진정으로 존재는 차이의 분화소이다. 존재론적 차이라는 표현은 이로부터 나온다. 존재론적 차이는 물음과 교감한다. 차이는 물음의 존재이고, 물음은 문제들 안에서 자신을 전개해 나가면서 존재자에 대해 규정된 장들의 경계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이해된 차이는 재현의 대상이 아니다. 형이상학적 요소인 재현은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킨다. 이런 종속화는 차이를 어떤 제3의 항에 관계시킬 수 있을 때만 성립할 것이다. 여기서 그 제3의 항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두 항들 사이의 비교 중심이다. 하이데거는 이런 형이상학적 재현의 관점이
아직도 근거의 본질에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차이 그 자체를 사유하는 데 있어 무력하고 하나로 묶는 만큼 또한 분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사유할 능력도 없다. 차이에는 종합도 매개도 타협도 없다. 있는 것은 오히려 분화적 차이에 집착하는 끈덕진 고집이다. 이것이 형이상학을 넘어서는 전이이다. 만일 존재 자체가 자신이 보존하고 있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그 진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이는 차이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현성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차이는 동일자나 동등한 것에 종속되지 않는다. 차이는 이제 같음 안에서 같음으로써 사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같은 것과 동등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중복이 없다. 같음은 또한 순수한 동일자의 공허한 제일성과 겹치지 않는다. 동등성은 항상 차이 없음에 묶이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일치하게 된다. 반면 같음은 차이나는 것의 상호 소속이며 이는 차이에 의한 회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로지 차이가 사유될 때만 같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같음은 동등성 안에서 차이들을 해소하려는 모든 열망과는 거리가 멀다. 항상 동등하게 하려고만 하지 그 밖의 것은 알지 못하는 열정이 문제이다. 같음은 어떤 근원적 통일성 안에서 차이나는 것을 회집한다. 반면 동등성은 단순히 동형적인 일자의 생기없는 단일성 안에 차이의 사태를 흩어놓는다. 우리는 차이와 물음, 존재로적 차이와 존재 물음 사이의 이런 교신을 근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자신의 무 개념을 통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오해들을 조장한 것이 아닌지 물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존재의 비를 괄호 안에 넣는 대신 존재를 말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원적 차이를 사유하고 그것을 매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같음을 동일성에 대립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몇몇 주석가들이 후설에게서 토마스주의의 반향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거꾸로 하이데거는 둔스 스코투스의 편에 있으며 존재의 이리성에 새로운 광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전의에 따르면 이리적 존재는 오로지 차이를 통해 언명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존재자의 주변을 회전해야 하지만 그는 과연 그런 전의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일까? 존재자에 대한 그의 이해를 따를 때 존재자는 재현의 동일성에 묶인 모든 종속 상태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일까? 니체의 영혼 회귀에 대한 그의 비판을 보면 결코 그런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계속 각주였어요. 이상입니다.